우리는 왜 사는 게 즐겁지 않을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다. 스승,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고통스럽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려는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라면 즐겁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신기한 것은 살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기쁨으로 전환시킬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은 즐겁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자,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의 크기는 묘하게 그동안 감수한 고통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감개무량한 표정을 보며 알게 된다. 삶의 즐거움이 고통과 비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밤하늘을 쳐다본다. 깜깜한 어둠이 있어서 별이 더 빛난다. 밤하늘에 어둠은 없고 별들만 반짝인다면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알 수 없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별의 존재가 부각되고 빛나는 것이다. 우리 삶이 왜 즐겁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 우리 삶이 왜 고통스럽지 않을까가 제대로 된 질문이다. 고통은 자연적이며 즐거움은 인위적이다. 고통을 피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길고 힘들수록 나오는 즐거움이 더 커진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즐거움도 공짜가 아니다. 즐거움은 고통의 자식이다. 그릇의 크기. 평생 키우다 가는 게 인생이다. 스승.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그릇이 크다느니 작다느니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사실 그 사람의 그릇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당사자도 모른다. 그릇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그릇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내 그릇이 지금 크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자꾸만 크다고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부합하게 내 그릇을 키우려고 노력하게 된다. 크다니 정말 큰 줄 알고 큰 척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릇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그릇이 크다고 여겨 내 그릇을 키울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원래의 그릇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이나 내 영향을 받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 객관적으로 말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들으면 어쩐지 어색하고 거북하다.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릇 크기도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크기만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의 그릇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을 많이 부으면 늘어나고 적게 부으면 줄어드는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좋겠다. 크다고 해주면 커지려고 노력하고 작다고 하면 움츠러드는 고무 그릇이 사람이 가진 그릇 크기라고 받아들이면 내 그릇 크기가 어느 만한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게 될 것이다. 그릇으로 말하자면 평생 키우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고무 그릇은 채우기 나름이다. 짧을수록 좋아. 나이 들어 길어지면 못 쓴다. 스승.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하는 말이 짧아지고 글도 짧아진다. 글이 짧아지면 시가 되고 시가 짧아지면 한마디가 된다. 모진 경험과 멋진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 지혜는 군더더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말과 글이 짧게 표현된다. 제자. 한 소녀가 중학교 때 자기 무릎 위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졸지에 가장이 되었다. 이 소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어린 동생들과 살아남으려면 그 수밖에 없었다. 환갑이 지나고 돌아보니 무엇을 살 때 기준이 나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먹고 살 만한데도 소비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이렇게 사는 자신이 가여워졌다. 그때부터 소비 기준을 좋으면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멋을 내기 시작했다.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변화를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다. 그래서 매주 진행하는 모임에 와서 8순이 넘은 이근우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요? 잠시 침묵하던 선생님이 대답했다. 너무 늦었다. 함께 참가한 사람들이 박장대소 했다. 멋을 내려면 젊고 예쁠 때 진작 했어야지. 나이 든 지금에서야 하느냐는 안타까움을 5글자로 짧게 표현하신 것이다. 그때 나는 짧은 말의 위력을 실감했다. 젊을 때는 열정이 넘치다 보니 급하다. 긴 것을 견디지 못한다. 늙어서는 지혜가 쌓이다 보니 깊다. 긴 것이 필요 없다. 젊을 때는 경험이 한정되어 사람과 관계를 보는 눈이 짧다. 늙어서는 경험이 넘쳐 제대로 사람과 관계를 보는 눈이 정리되어 짧다. 어떤 사람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시간이 없어 짧게 쓰지 못하고 보내니 용서를 빕니다. 길게 말하는 것은 어설프게 알 때다. 제대로 알게 되면 짧게 쓸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마음이 늙는다고 느끼는 순간, 뒤돌아보게 될 때 마음도 늙는다. 스승. 몸을 기준으로 보면 젊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의 구분이 쉽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보면 구분이 쉽지 않다. 몸은 젊었지만 마음은 늙은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늙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내 경험에 의하면 뒤돌아보게 될 때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내 선택이 후회스럽고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오른다면 마음이 늙은 것이다. 마음이 젊을 때는 바쁠 뿐만 아니라 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뒤돌아볼 이유도 여유도 없다. 그러나 마음이 늙으면 지나온 뒤를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연관된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 제자. 한국 전쟁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는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청춘은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슴이 뛰면 언제나 청춘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앞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있기에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뛰지 않고 내려앉으면 노년이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에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나의 마음 나이는 중년기다. 설레기도 했다가 내려앉기도 하니 말이다. 가슴이 내려앉은 일이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설레고 가슴이 뛰는 것은 아직 세상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설리고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슴이 내려앉는 것은 세상 이치를 잘 헤아릴 정도로 넉리고 자신의 생각에 신중하기 때문이다.
설익지만 설레어 좋은 젊음과 내려앉지만 녹리고 좋은 노년이 좋다. 품격의 향기. 나만 못 맡는 나의 냄새. 스승. 나는 아침에 4~2차로 사무실까지 가곤 한다. 어느 날 딸이 아빠 요즘 냄새 나니까 씻으란다. 딸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사위가 아내인 딸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날부터 신경 써서 열심히 샤워를 했다. 하루는 넌지시 사위에게 물었다. 요즘도 나한테 냄새 나니? 사위가 말했다. 요즘은 안 나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나이 들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실감했다. 꽃이 꽃마다 다른 향기를 지니고 있듯 사람도 사람마다 다른 향기를 지닌다. 흥미로운 점은 내가 내 몸의 냄새를 몰랐던 것처럼 보통 사람은 자기에게 나는 냄새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냄새나 향기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품격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있다. 빈집에 들어가면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 있고 차가운 기운이 드는 집이 있다. 같은 빈집인데도 서로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주인의 기운과 향기가 공간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제자. 다른 사람은 다 맡는 나의 냄새를 나만 맡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표정은 자기 삶이 그린 풍경화라는 말을 새기며 살아야 한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야 비누로 열심히 씻으면 뺄 수 있지만 품격에서 나는 냄새는 무엇으로 뺄 수 있을까? 그것은 좋은 삶으로 뺄 수밖에 없다. 좋은 삶이란 나조차고 남 싫은 짓을 하지 않는 삶이다. 반대로 말하면 남에게 좋은 일을 해서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삶이다. 그런 삶이 하루 이틀 모여야 내게서 향긋한 향기가 난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 나이 든다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인정하라. 스승. 내 나이가 90에 가까워지다 보니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다. 결론은 나이 든다는 것은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다.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미워해도 즐거울 수 없다. 세월이 주는 힘이 나이 드는 것이고 그 힘에 따라야 하는 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이 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어 즐겁지 않은데도 자꾸만 즐거운 것을 찾고 즐겁다고 생각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안쓰럽다. 그보다는 즐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게 나이 드는 비결이 아닐까. 세상 모든 일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담담하고 편해진다. 그리고 묘하게 여유가 생기고 의욕이 생긴다. 이때 생기는 의욕은 작지만 소중한 의욕이다. 이 의욕이야말로 노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값진 의욕이다. 나는 즐겁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 제자. 60이 가까워지는 나이에 90이 다 된 선생님을 뵐 때마다 나는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 내 나이에 선생님은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여지없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찼을 선생님이 떠오른다. 매 앞에 장사 없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나이 들면 기억력도 신체 기능도 모두 저하된다. 나도 선생님처럼 늙겠구나. 그리고 약해지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늙고 약해져야 할까? 억지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잘 늙고 아름답게 약해지는 비결임을 선생님을 보면서 알게 된다.
그래, 늙고 약한 이게 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을 지금부터 날마다 연습해야겠다. 나도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말,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쉽다. 스승, 내가 30대 의사 시절 의사들이 보는 신문에 연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 이야기를 써도 좋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내가 치료하면서 의사인 나에 대해 느낀 것과 깨달은 것을 솔직하게 쓰면 나도 성장하고 내 글을 보는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10편도 채 쓰지 못하고 연재를 중단하고 말았다. 원고지 한 칸 크기가 집채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솔직하게 모든 나의 치부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환자 이야기로 바꿔 쓰겠다고 하고 글을 썼는데 순풍에 돛단 듯 몇 년 사이에 무려 300편의 글을 썼다. 이를 묻고 첫 책으로 출간하여 서문을 쓰려고 자리에 앉으니 이 모든 환자 이야기가 실은 나의 이야기였음을 알게 되었다. 환자 이야기로 쓰면 너무나 쉬운 것이 주어만 바꿔 내 이야기를 쓰려니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제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을 하다가 고민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권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10중 8구 이건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하고 말을 꺼낸다. 그럴 때 상담자는 속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는 싶은데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친구 이름을 빌려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상담자인 나 또한 그런 자리에서 고민이 있느냐고 물어오면 제 아는 분 이야기인데요 하고 말을 꺼내곤 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자신의 속마음을 마주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조차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인 우리야 오죽하겠는가. 그건 의사냐 아니냐는 차원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바늘은 작아도 삼킬 수 없다. 모진 말은 평생 남는다. 스승, 젊은 시절 미워하던 교수가 있었다. 학생들에게 모질게 굴던 교수였다. 어느 해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그 교수와 다른 교수들이 연구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교수가 몸이 아프니 병원에 다녀와야겠다고 사정했다. 나는 거절했다. 거절하면서 내가 한 말은 동물병원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였다. 그때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그 말이 지닌 독성 때문이다. 말한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교수도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다. 화날 때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제자,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 신체 폭력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언어 폭력은 더 늘어났다. 손이 순해진 대신 입이 독해졌다. 말은 말뿐이라고 하지만 그건 말의 힘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명약인 동시에 독약이다. 모진 말은 바늘과 같다. 바늘은 작아도 삼킬 수 없다. 모진 말을 계속 듣는 것은 바늘 방석을 목에 걸고 사는 것과 같다. 들었던 말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마다 몸도 따라 아파진다. 사람들이 모진 말을 하는 이유는 속이 상해서다.
속이 상하니 내 속을 풀려고 모진 말을 한다. 그런데 모진 말을 들은 상대는 나 이상으로 속이 상한다. 그래서 나에게 또 모진 말을 내뱉으며 대받아친다. 모진 말의 악순환이 되어 처음 모진 말을 한 내가 더 속이 상하게 되니 최종 피해자는 결국 내가 된다. 모진 말은 힘이 세다. 모진 말로 만들어진 바늘은 평생 목에 남는다. 고통과 행복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고통을 당할 때면 생각합니다. 그 순간 고통이 거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행복은 그저 다른 어딘가, 다른 어느 때인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건지,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삶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마치 오른쪽 없이 왼쪽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착각입니다. 반대로 삶의 그 어떤 행복도 없이 고통만이 가득하다는 생각 또한 착각이지요. 왼쪽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저리 꺼져버려. 난 널 원하지 않아. 세상엔 오직 왼쪽만 존재해야 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왼쪽이라는 개념 또한 없어져야 할 테니까요. 오른쪽이 없다면 왼쪽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상태와 고통스러운 상황, 양측 모두를 잘 파악하고 거기 지혜롭게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삶은 더욱 즐거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행복과 고통은 둘이 아니라는 진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충분히 따뜻한 옷을 걸치고 있지 않다면 찬 공기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옷을 입고 산책을 하거나 과열된 상태라면 똑같은 찬 공기가 감싸는 그 느낌이 생생하고 즐거운 감각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억압과 아픔의 원천이란 없습니다. 가끔 시끄러운 음악이나 환한 빛 같은 것들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요. 당신에게는 기쁨의 대상인 어떤 것이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피크닉 계획을 망쳐버린 비 내리는 어떤 날이 가뭄에 시달리는 농부에게는 애타게 바라던 하루입니다. 행복은 오늘 바로 지금 가능합니다. 단 그것은 고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해지려면 그 외의 모든 고통을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종국에는 모든 자유로움, 자연스러움 그리고 기쁨을 희생하면서 끝을 맺지요.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국 알게 됩니다. 비록 아픔이 있지만 기쁨 또한 동시에 거기 있음을. 어떤 이들은 고통이 신기루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고통과 기쁨 양쪽을 모두 초월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저는 이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통을 잘 겪어내고 행복하기 위한 길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지하고 그것을 긴밀히 교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해방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고통과 아울러 기쁨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고통과 행복 모두 본질적으로 유기물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양쪽 모두 무상합니다. 언제나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들어 버리면 그것은 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료는 다시 다른 꽃의 양분이 되지요. 행복 또한 이와 같이 유기물적이고 본질적으로 유한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되었다가 다시금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을 깊이 바라보면 그것이 꽃이 아닌 어떤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구름이 한 조각 들어 있군요. 물론 구름은 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겠지만 구름 없이는 그 어떤 꽃도 자랄 수 없습니다. 한 송이 꽃 안에 구름이 둥실거리는 것을 억지로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름은 정말로 그 안에 있지요. 햇살도 거기 있습니다. 햇살은 꽃이 아니지만 그것 없이 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꽃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많은 다른 것들도 발견됩니다. 가령 토양과 광물질도 있겠지요. 그것들 없이 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꽃은 꽃이 아닌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사실이 됩니다. 한 송이 꽃은 그 스스로 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꽃은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상호 의존적 존재입니다. 햇살, 토양, 그리고 구름, 그 어떤 것도 꽃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모든 플럼빌리지 수행센터에는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꽃이 자라려면 반드시 진흙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지요. 진흙탕물에서 그리 좋은 냄새가 나지는 않지만 연꽃은 그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은 피지 않습니다. 대리석 위에서 연꽃을 기를 수는 없지요. 진흙 없이 연꽃도 없어요. 살면서 인생의 진흙 속에 처박히는 경우는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위에서 진흙탕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요.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절망에 스스로 압도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 어느 곳을 보아도 온통 고통뿐일 때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마치 최악의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통이란 일종의 진흙과 같아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을 말이지요.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진흙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고통,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달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진흙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안다면 아름다운 연꽃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안다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행복을 가능케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진정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내면에 그리고 주위에 행복을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요.
멈춤 그리고 고통을 인식하기. 고통이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멈추어 서고 호흡을 따라가고 그리고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애쓰지 마세요. 들이쉬며 거기 고통이 있음을 알고 있네. 내쉬며 나의 고통에게 반가워하고 인사하지. 마음을, 몸을,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현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한 번의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지요. 단 한 번의 호흡이라도 마음을 다해 행하면 그것만으로도 놀라울 정도의 해방감을 줍니다. 각각의 호흡은 마음 챙김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이 순간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자신의 고통에 대한 따뜻한 이해를 갖게 되지요.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단지 두세 번의 호흡만 해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 어느새 멈춰 있음을 눈치챌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것과 늘 소통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몸이 우리를 원할지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업무에, 컴퓨터에, 핸드폰에, 대화에 사로잡혀 육체에 머물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잊을 수 있지요. 자신의 몸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감정과도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 아이들 같지요. 고통이란 상처받아 울면서 우리를 찾고 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내면 아이의 목소리는 무시되곤 합니다. 치유 과정은 마음 챙김의 호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로, 미래로, 아니면 우리의 업무에 가 있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지요. 숨을 들이쉬며 들숨에 집중할 때 몸과 마음의 재결합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몸 안에, 느낌 속에 그리고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하게 되지요. 마음을 몸에 되돌릴 때 뭔가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적 대화가 그 수다스러움을 멈추는 것이지요. 생각은 생산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할 때는 그 생각 속에 매몰되어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통해 마음을 몸으로 되돌리면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신으로 되돌아와 마음 챙기며 호흡할 때 주의는 오직 한 가지 대상에 머뭅니다. 바로 호흡이지요. 들이쉬고 내쉼을 주의 깊게 지속하면 자유와 현존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음이 더욱 명료해지고 그에 따라 더 좋은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마음이 두려움, 분노, 걱정에 휘둘리며 내린 결정보다 명료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무래도 훨씬 낫겠지요. 마음챙김 호흡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지요. 이미 매일 매 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을 통제하기 위해 씨름하지도 마세요. 실제로 한번 들이마시는 호흡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숨에 주의를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호흡이 일어나게끔 단지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마치 밤새 닫혀있던 꽃봉우리에 비치는 아침 햇살 같은 것입니다. 햇살은 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감싸안듯 미묘하게 꽃에 스며들 뿐이지요. 그렇게 햇살의 에너지에 휩싸이면 꽃봉오리가 열립니다. 행복을 기르는 5가지 연습. 그 모든 고통이 끝나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가능합니다. 다만 행복의 개념은 바꿀 필요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개념 자체가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굴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눈이 없지요. 한 번도 푸른 하늘이나 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지요. 저 위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냥 무시하고 지내지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할 이유는 당신과 제가 전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면 단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누구보다 훨씬 행운아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차이. 기쁨과 행복을 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는 그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쁨에는 여전히 약간의 흥분이 들어 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져 가는 중에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앞에 오아시스, 아름다운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들과 깨끗한 물가 보입니다. 그럼 그는 기쁨을 느끼겠지요. 드디어 도착하여 물가에서 실제로 물 한 잔을 들이킬 때 이는 행복입니다. 둘은 동시에 경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육체로 되돌리고 자신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굳건히 세웁니다. 그러고는 주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럼 기쁨과 행복이 어렵지 않게 솟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용한 모든 긍정적 요소들을 인식할 테니까요. 첫 번째 연습, 흘려 보내기.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벗어 던지기, 놓고 떠나가기입니다. 흘려보낸 후에 찾아오는 일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생존에, 안전에, 그리고 행복에 필요한 것이라 믿지요. 하지만 이것들 중 많은 부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들이 진정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실제로는 기쁨과 행복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때로 특정한 격려, 학위, 연봉, 집 또는 배우자를 갖추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생각하지요. 이미 그 조건을 성취했어도, 그런 배우자를 만났어도 당신은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동안 성취해온 그 모든 상패와 트로피를 흘려보내면 상태는 더 악화될 것이란 두려움도 여전히 동시에 느낍니다. 이제껏 매달렸던 목표들 없이는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합니다. 그 두려움에 찬 집착을 깊이 살펴보면 기쁨과 행복에 있어 실은 그것이야말로 장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에게는 흘려보낼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 흘려보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흘려보내면 행복이 번개같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찾아 여기저기 헤맬 필요도 없지요. 당신이 도시 사람인데 교회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도시에 살면 소음, 먼지, 공해, 악취가 많습니다. 하지만 흥분되는 일과 기회도 많지요. 어느 날 친구 하나가 한 이틀 여행을 떠나자며 당신을 꿰어냅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하겠지요.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쩌면 중요한 연락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결국 그는 당신을 꿰어내는데 성공하고 한두 시간 후에는 한적한 교회 어느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탁 트인 공간에 푸른 하늘 그리고 산들바람이 볼을 간지립니다. 도시를 뒤로하고 올 수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행복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떠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종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